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 좀 꾸물꾸물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마음만은 밝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정신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령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런 정신력 발휘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자녀 의혹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단 대충 무마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고 피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면 되돌리고 안 되면은 이제 다른 걸로 메꿔야죠. 다른 대선 나오신 분들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이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거를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한다고 좋은 것도 없고 국민들이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게 더 올바른 사회가 아닐까. 법으로서 좀 위반만 아니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 얘기들이나 또 공약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토론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좀 나와서 좀 제대로 좀 자기가 한 말은 좀 지켰으면 좋겠고 깨끗하게 그런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외롭고 그러니까 힘든 그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진짜 희생적인 그런 정신으로 일해주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보 검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네거티브 공세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사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물론 지양돼야 되겠지만 다수의 궁금증을 네거티브라는 이름으로 묵살시키는 것도 그리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루이스 라모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돼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각 당 후보들의 검증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우리가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겠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91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정오쯤에는 인양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미수습자 수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가 그동안 바닷속에 너무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유해 발굴 분야의 최고 권위자시죠. 충북대학교 박선주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구멍도 여러 개 뚫려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이 지금 선체 내부도 객실도 지금 다 무너졌고,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미수습자 수습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 그 구조물들이 이제 벽체들이 내려앉고 철근도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고 그래서요. 예. 그리고 이제 유해가 그 밑바닥에 있지 않고 그 사이에 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해가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떠 있다가 그 3년 동안 되면서 뼈들이 이렇게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기 할 겁니다만은 아마 그 차근차근 조사를 하면은. 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근차근 조사를 하면은, 예? 그 차근차근 조사하는 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수색대가 들어가는데, 예. 수색대들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구조물들 떨어지는 그런 잔존물들을 이제 걷어낼 겁니다. 예.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밀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해경이나 그다음에 국과수 직원, 그다음에 유해 발굴 전문 인력이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은 그 구조물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해를 갖다 이제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유해 발굴을 많이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유해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유해가 그동안에 뭐 이제 수중 촬영한 거라든지 증언자의 증언,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CCTV에서 본 동선들 이런 걸 가지고 어디 있겠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선미 선수 그다음에 계단 정도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이제 저희가 9분을 찾지 못하고 몇 분이라도 이제 안 나타나면은 그게 배를 전부 다 수색을 해야 되죠. 네. 전부 다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 추정 장소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미수습자 이 수습을 위해서 국방부의 요원들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분들은 유해 발굴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감식관을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감식관들은 그 대학에서 석박사 이상을 그쪽 분야로 한 분들이거든요. 감식관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유해가 분들이죠? 이제 국방부에는 그 조직이 발굴과 감식과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발굴과는 이제 그 국군 그 상사라든지 그다음에 군인 애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발굴을 하는 거고. 감식관들은 이제 그거를 감독하고 유해가 발굴돼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감식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뭐 개인 식별도 하고 피하고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그런 거를 이제 대학서부터 대학원 과정에 걸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전문 인력이 가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식관이라는 분들은 이 유해가 나왔을 경우에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동물뼈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게 사람 뼈인지 이런 거를 감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견되면은 이제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뼈인지 아닌지, 뼈면은 사람 건지 동물 건지, 사람 거면 어느 부위인지, 이런 거를 쭉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예.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은 함께 할 필요가 없나요? 같이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사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변사체는 이제 발견되는 순간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국가기관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나 이제 국가수 직원들이 들어가고, 해경이나 국가수 직원들은 이제 뼈만 발굴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인력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교수님께서 추정하실 때에는 유해 미수습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추정하십니까? 그 미수습자가 이제 물에서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걸 이제 연구하고 조사해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 조사한 기록도 있고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대개 뼈로만 나와 있습니다. 뼈로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계별로 관절이 다 이렇게 서로 떨어진 그런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진상규명 부분인데요. 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지금 여겨지는 게 휴대전화, 그리고 블랙박스의 기록장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복원이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가능할 텐데, 유가족은 또 이렇게 정보기관에 복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유해발군 전문가시니까 이 수습 과정에서 가장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선체 안에 다른 잔존물들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잔존물 사이에 있다든지 밑에 깔려 있다든지 그럴 텐데 그 잔존물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유해에 그 손상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가 만일의 경우 그 두 분이나 세 분이 서로 엉켜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이렇게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잘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애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선체 붕괴 가능성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용역업체가 이제 세척 방역 다음에 안전도를 검사할 겁니다. 철판 같은 거라든지 또 천장에서 떨어져 내릴 위험성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조사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이제 수색팀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강 작업도 충분히 할 거는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수습자의 수습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족들 품에 돌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시신이 수습되면은 이제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그거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해를 세척하고 그다음에 탈염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염분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고 그다음에 거기에 DNA 샘플 같은 걸 이제 채취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뼈가 약해지면은 경화 처리도 하고 복원할 수 있으면 일부 복원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현장에서 끝날 겁니다. 현장에 감식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검사가 이건 이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할 겁니다.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신원이 확인되면은 그때 이제 가족들한테 인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무사히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박선주 명예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더라도 억지로 꾸민 인격으로는 별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의 자신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형이나 행동 그 자체를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의 내 자신이 기쁘도록 행동하는 것만이 바탕부터 행복해지는 길이다. 오늘은 오카다 도시오 작가의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건 좋은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주식 보유액이 528조. 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32.4%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고요. 예. 작년 12월부터 계속 샀습니다. 4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이 순매수 덕에 지난달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르고 있죠. 지난달만 해도 3.3%, 예. 코스닥은 1.2%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2월에 탄핵 정국이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했잖아요. 연말부터. 근데 그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걸 대응해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괜찮구나라고 봤고, 특히 더 큰 거는 이제 그 미국이 완만한 금리 인상을 선언했잖아요. 이른바 333. 1년에 3번, 3년씩 3차례에 걸쳐 올려서 3%까지 중립적 금리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게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상 외로 돈이 안 빠졌죠. 많이. 그래서 그 한국 증시에 많이 산 거고, 그리고 한국 증시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이른바 PER 같은 경우는 10에 못 미면서 주요 증시 중에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 심리가 가장 안 좋았다가 최근에 계속 새 정부 출연하는 기대감과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국민들이 약간씩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4월 위기설이 경제 불문, 환율 조작국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안보에서 이른바 북폭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안보 관련해서 약간의 불안한 심리를 외국인들 좀 느끼고 있는 거죠. 칼빈 스노우, 한반도 쪽으로 좀 틀었고, 미북 갈등 계속 커지고 있고, 어제도 북한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 칼빈 스노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 시장을 이번 달 들어서 6거래일간 1,040억 원어치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죠.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해외여행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해외에서 돈 많이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출발 전에 국내에서 돈 더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나 보죠? 출발 전에 교수님 뭐 준비하세요?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 항상 면세점에서 꼭 사실 거 있고. 그렇죠. 면세점에서 사죠. 담배. 애국, 그건 좀 세금이 좀 덜 하니까. 그럼요. 애국해야죠. 예. 그래서 사실 보통 여성분들은 화장품, 패션, 화장품 이런 거 정말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번 집계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24조 원을 해외에서 썼는데 국내에서 그 전에 20조 원 정도를 썼다라고 추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그동안 여행 수지, 서비스 수지 하면 서비스 수지 사상 최대, 적자 사상 최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걸 약간 어떤 면피하기 위한 자료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도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국내 여행 상품 사고 항공권 사고 그러다 국내 대부분 여행사나 항공사 통해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면세점에서 상당히 많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국내 돈을 많이 썼으니까 해외여행 간다고 무조건 관광수지 아까 주범으로 보는 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그래도 예술을 위해서 국내 여행 가기 좋겠죠. 5월 첫째 주 황금 연휴 때가 다들 기다리실 텐데 국내 예술을 위해서 저부터 국내 여행 가겠습니다. 국내 여행도 하고 또 그 연휴 끝나면 투표도 하고 그래야죠. 맞습니다. 예. 자, 중국이 미국 통상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증권보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이 북핵 관련해서는 아무런 빈손회담으로 끝났지만 경제 부문 관련해서 무역 불균형에서 100일 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몇 가지 당근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다라는 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보도 정도 수준이고요.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정말 세국 정책 그대로예요. 외국인이 50% 이상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보험 분야에서 외국인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걸 허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미국 쪽에 수입을 늘려줘서 우리 환율 조작국 지정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당근책이라는 건데 예. 앞으로 정말 중국이 과연 이런 대책을 확인해 주는지는 한번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포켓몬고 해보셨어요? 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보셨어요? 네, 경험 삼아 해봤는데요. 저도 해봤는데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뭐 모든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빨리 질리죠. 예, 포켓몬고 게임이 석 달새 이용자가 반토막 났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늑장 출시가 됐잖아요. 그동안 아마 지도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주간 이용자 수가 698만 명 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많이 이용했는데 지난달에 345만 명으로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아하. 국내 출시된 어떤 그 앱 순위도 다운로드 순위도 1위에서 16위로 밀렸고 매출도 2위에서 37위로 떨어졌어요. 포켓몬고 열풍이 이렇게 반짝하고 사라진 이유를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질린다는 거죠. 이유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파이팅 이거 잘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그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 포켓몬고 게임 잡고 AI하고는 있는데 서로 이제 대결하는 그런 게 일단 없고 뭐 그것도 지금 업데이트 한다라고 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포켓몬고랑 싸우는 겁니까? 서로 싸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서로 체육관 들어가서 나랑 누구랑 싸우고 이런 기능이 좀 없어서 좀 쉽게 질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포켓스탑 이른바 포켓볼 같은 거 아이템 획득하는 장소가 한국에는 되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거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뜨겁다는 겁니다. 뭐가 뜨겁냐? 내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뜨거워져 가지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는 거죠. 30분간 게임하면 배터리가 15% 정도 달고 3시간 하면 배터리가 거의 소진이 된다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포켓몬고 열풍이 반짝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좀 더 빨리 식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게 좀 한 번에 확 또 불 붙었다가 또 이게 좀 식는 속도는 빠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세계보건기구 기준 이상이면 실외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오늘이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는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던데 이 수준이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정한 건데 체육 같은 거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고 초미세먼지는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학교에서 어떤 실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데 이걸 2배 이상 높인 거예요. 이른바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면 미세먼지가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실외 활동을 금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딱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 봄학기가 시즌에 3월 이후에 봤더니 나흘 중에 사흘, 즉 75%가 이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중고등학교, 초등고등학교는 체육활동 하지 말라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럼 체육관 안에서 하면 되지 않는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5곳 중 1곳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세먼지는 다들 심각하다는 건 아는데 대책은 없고 기준만 계속 강화하고 있는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야, 체육관이 없는 게 5군데에 한 곳이다. 맞습니다. 학교가. 아, 그렇군요. 그럼 4군데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옛날에 비하면 참 아주 많아진 거죠. 네. 저는 뭐 체육관은 곳하고 잘 알겠습니다. 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 그 학교 같은 곳에 체육관이 많아서 수영장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대선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 간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면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이것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세론을 우리가 얘기할 때 수치가 이제 가장 높다. 예. 그리고 안정적이다. 예. 이런 것 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이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이제 클 때 대세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은 어쨌든 다자구도에서도 이제 어떤 1, 2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 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대세론이라고 엄밀하게 사실은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매우 이제 무서운 상황인데요. 급격하게 이제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 안철수, 이제 양강구도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냐, 이럴 때는 약간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비틀어서 표현하자면,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인 부분도 많지만, 더 정확하게는 문재인 대 문재인 아님의 구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수층의 이런 전략적 선택, 전략적 이동이 있는 것이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견제 심리, 견제 정서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축적 내지는 학습이 돼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이동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보수층에 많기 때문에 이런 빠른 이동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사실은 제법 걸리는 일인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정보 습득 역량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어떤 이동들이 있을 수 있는 데 비해서 고령층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어쨌든 한 몇 개월, 1,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바로 갈아타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그것은 이례적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의 어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 그것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열성적 지지로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상승이 앞으로 계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진다고 봅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또 황교안에서 또 안희정으로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일부의 어떤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만은 큰 묶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종착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게 경선이 아니니까 바로 이제 본선 구도가 짜여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이것이 이제 탄탄하게 굳어지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향후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또 홍준표 후보 등 보수 후보들 측에서 이제 이런 협공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다소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 이게 조기에 선두권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두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평가받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추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검증 내지 평가의 어떤 그것을 엄밀성을 좀 떨어뜨리는 데 비해서 아주 선두권에 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매우 엄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한 이번 달 하반기 정도 하순 정도에서의 어떤 지금 이런 흐름들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이번 달 하순이라면은 흐름을 알 수가 없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6일이거든요. 선거 전 6일이기 때문에 이제 5월 초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내부에서도 그것은 검증이 가능한 것이니까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 흐름들이 생각보다도 더 빨리 나와서 다소 당황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거 전략상. 왜냐하면 이제 추격자로서 어쨌든 좁혀나가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평가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이게 벌써 뭐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꾸준히 올라가긴 한 거예요. 예전에 뭐 10%대에도 있었고 또 뭐 20%대 있고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경선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일부 이제 맞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와 이제 경쟁이 상당히 이제 심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끌어오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그 후보들의 이제 캐릭터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의 특성도 확연하게 구분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흡수한다는 제약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진보 선명성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이후에 표를 끌어안는 데는 제약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이른바 이제 심판의 부분적 완료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분적 완료 그런데 이제 심판론의 과 본질이 같은 적폐청산론을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변화되는 환경에서 이제 이것이 매끄럽게 이제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는 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이제 추가 확장하는 데 제한을 주었다, 한계를 주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한계를 줬다. 그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전략이라든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판 기류가 이제 약화되긴 한 것이지만 어쨌든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많은 부분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들,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들이 그것이 이제 약화되긴 했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럼 더 어떤 파워 있는 힘 있는 프레임이라든가 구호를 찾아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그러면서도 후보의 이미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대중들이 원한다. 이거 우리가 프레임 정할 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나의 장점 내지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부각하면서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못할 것 같은 부분. 그러면서 그 시대 상황에서 대중이 강하게 원하는 것, 요 교집합의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하더라도 후보의 이미지에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령 이제 가수 출신이다, 어떤 후보가.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회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슨 마라톤 열풍이 분다 하더라도 자기 가수 출신이 마라톤 달리기를 잘하자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시대가 이제 요구하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은 못할 것 같은 거 이것이 이제 되는 것인데 제1야당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한번 겨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 심판 정권 교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심리가 약간 상대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로 돼도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호남 등 야권 성향층이 있는 또는 약간 심판 기류도 있지만 중도 성향층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대항해서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것은 가짜 정권 교체다.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 진짜 정권 교체다. 이런 이제 프레임 등을 이제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권 교체. 그러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미세한 조정으로 가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 공세,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거세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네거티브는 효과가 막강하죠. 그래,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정책으로도 사실은 하기 너무 짧으니까 정책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해시키는데. 근데 이거는 뭐 바로바로 어쨌든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어서 효과가 이제 있긴 있을 텐데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아님에서 이제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을 지지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이제 보수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그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효과가
효과가 아직 크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가 나와도 별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기대하지만 크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원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여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지지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요. 네. 이번 대선과 관련 조사들을 보면은 지역별로 이게 편중 현상이 없어요. 영호남 같은 경우에 그죠? 네. 예. 과거에는 뭐 이제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90% 내외, 예. 또 TK에서 보수 후보가 분열됐다 하더라도 70% 내외, 박근혜 후보는 80%를 넘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 간 대결 구도보다는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이제 제1축이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비도 조금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기분으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